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학부모 교육과정 중 고등학생 자녀의 인성과 인문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우성진 교수입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학부모님들과 직접 대면 강의로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사례 등을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부득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시지요? 오늘 강의 주제는 크게 글로벌 시대의 우리 자녀들의 인성교육,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인성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두 번째는 인문학으로 행복한 자녀 키우기, 이 인성교육과 인문학을 통해서 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내용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인성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인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성이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인성이 좋다, 인성이 나쁘다, 혹은 별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며 그 성품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 등등 기준을 나타내는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척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하고 민주적이고 정의롭고 이렇지만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게 사람을 약간의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하는 잣대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으로 본다면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거나 또 어떤 자리에서 면접을 봐서 취업이 된다거나 어떤 자리에 간다거나 이러할 때 항상 우리가 면접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락이 또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시대에 왜 인성일까요? 첫째, 인재를 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지혜는 학습은 물론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을 우리는 글로벌 시대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인성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식 중심의 스펙 시대에서 지혜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증 몇 개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라면은 지혜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고 체험한 역량을 말합니다. 면접이나 자기소개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 혹 인성을 인재의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저나 다 같이 실감하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인성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해서 인성이 좋은 사람이 될까? 또 인성이 좋은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인성이 좋은 사람은 행복한 생활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성은 부모로부터 받은 DNA와 스스로 보고 배운 학습과 경험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인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인성은 부모로부터 받은 DNA
성장하면서 환경,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그 사람의 인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의 인성은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 부모의 언어, 부모의 습관이 자녀의 인생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연구에서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자 인생의 첫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식 농사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보고 뺏기고 또 벤치마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집 아이들, 다른 사람의 자녀는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인성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 부모처럼 그 집 가정처럼 따라서 해보면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자기 소질, 각각이 다른 DNA가 있고 각각이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대표적인 연구 결과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75년간 724명을 연구한 그랜드 스터디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75년간의 종단 연구는 매우 어렵고 흔치 않은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인간의 행복, 즉 장기적인 성공,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회적 관계 능력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사회적 관계 능력의 5가지를 소개하면은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비밀, 자신을 알고 한 발 물러설 수 있다. 그리고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한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내가 어떤 때에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어떤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6초의 여유로 감정과 이성을 연결시킨다.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표현하고 행동하고 합니다. 내 감정 표현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화났을 때 같이 하려면 싸우게 되죠. 상대가 어떤 행동이나 언어 표정이나 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6초만 생각하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 번 더 생각해서 나의 감정과 이성을 종합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장과 좋은 판단을 위해 감정을 적절하게 분출하고 표현하는 역량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과 저나 우리 모두가 경상도 사람이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표현에 서투릅니다. 또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주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감정이 화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 감정을 어떻게 잘 표현하고 분출하느냐, 이것은 상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의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이어질 결과를 예측하고 긍정적 결과를 창조한다. 지금까지 심리학의 많은 연구 중에서 이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나아지는 방향 이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에 한 1998년쯤부터 시작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가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방법, 행복한 사람들이 더 행복한 방법 이런 것이 없을까 해서 연구가 시작된 것이 긍정적 심리학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를 혹은 내 삶을 꿈을 가진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런 것이 바로 긍정적 결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 없는 사람은 모든 걸 이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노력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타인과 공감하고 행복에 기여하며 타인을 위해 희생한다. 현대사회에 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이기주의적으로 되어가 있죠. 저는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걸 했어요. 아메리칸 퍼스트. 모든 건 미국 중심으로 한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될 필요가 없다. 사실은 그동안에 미국은 전 세계의 마태고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지구상의 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종단적 연구는 굉장히 어려운 연구인데 이 연구는 1938년부터 지금까지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대상은 하버드 대학 2학년 학생들과 보스턴에 있는 빈민가에 있던 환경이 아주 어려운 이 젊은이들을 비교해서 이 75년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지금까지 축적해온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 한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자녀들도 지금 본인이 동의하면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연구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인성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관계의 3요소를 다시 보면은 유익한 사회적 관계.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유익한 관계가 되어야지 우리가 싸운다. 그 사람과 어떤 불편한 관계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 행복에,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양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소수라도 일부라도 정말로 친한 관계, 좋은 관계, 서로가 도움이 되는 관계라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좋은 관계는 육체와 뇌를 발달시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죠. 누구를 만나고 와서 훨씬 스트레스 받으면 그 만남 안 하기만도 못하잖아요. 반면에 누구를 만나고 와서 하루 종일 그 다음날까지도 기분이 좋고 나 언제 또 만날까 설레임,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가 그 사람의 인성을 풍부하게 하고 인성이 바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미래의 지향적인 인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인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기조율, 관계조율, 공익조율입니다. 자기조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알아차림, 내 자신이 누구며 지금의 내 감정 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조율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가족과 만납니다. 그리고 집을 벗어나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면은 또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질 좋은 양질의 긍정적인 대화와 접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중심입니다. 항상 나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함께 자신을 희생하는 성품입니다. 여기서 공익인성과 공동체 인성이라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오로지 타인과 공동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것에 뜻을 두고 일할 때 결국은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 곧
빅 프로젝트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제가 세 사람의 사진을 실어놨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 누군지 아세요? 아마 올해에 2020년도에 가장 이슈가 된 인물입니다.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라는 우주 탐사를 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해서 얼마 전에 민간인 최초로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화성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1차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개인의 삶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기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틀면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어쩌면 아주 유명한 이 빌 게이츠는 그동안에 많은 재산을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지금까지 인류에게 굉장히 재앙으로 있던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내가 기부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내 재산을 다 투자하겠다. 이런 것이 바로 공익인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례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 대구 경북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경주 채부자라고. 예, 경주에 가면은 월성에 교동에 경주 채부자 그 고택이 아직도 있습니다. 바로 향교도 옆에 있고. 이 경주 채부자는 조선시대부터 400년 만석군 부자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조명되지 않았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은 이런 사람이, 이런 공동체 인성과 공익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 경주 채부자는 채부자 집에 가면은 6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석군 채부자가 일제시대에 그 많은 재산을 항일운동의 독립자금으로 다 또 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이 경주 채부자는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의 발전은 교육에 있다. 그리고 인재를 길러야 된다. 하면서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신이 오늘날 우리 대구의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입니다. 교육과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기부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진정한 공동체 공익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사회에서 인재들에게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미국 포춘지에서 미국 500대 기업 하이테크 계열 회사의 CEO들에게 자질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거기서 1위가 인성이었습니다. 2위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CEO 대상으로 좋은 CEO의 자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1위가 인간관계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설문조사나 우리나라의 설문조사에 인성이라다 인간관계 능력은 이거는 지식도 포함되지만은 지식보다는 지혜의 폭이 훨씬 큰 겁니다. 그만큼 삶에서 관계 능력이 중요하다는 데는 우리 학부모님들도 동의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인문학이라는 무엇인가?
청소년과 인문학이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최근에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TV도 틀면은 인문학 강의, 또 도서관에 가면 인문학 책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저도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인문학 책을 보고 인문학 강의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아요. 이건 뭐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인문학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인문학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인문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문학은 삶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사유하는 학문입니다. 인문학은 근대 과학에 대해서 그 목적과 가치를 인간적 입장에서 규정하는 인간과 인류, 문화에 관한 모든 정신과학을 통칭하여 소위 핵심은 이겁니다.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또 세 사람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사진 누구죠? 스티브 잡스. 두 번째 조앤 롤링. 세 번째 빌 게이츠. 이러한 인문학의 가치는 어떻게 길러질까? 답은 독서라고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오늘의 나를 키운 것은 어릴 적 동네 도서관에서 읽은 책이 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소설가가 되려면 1000권의 책을 읽고 시작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정말로 자신있게 하려면은 소위 어떤 분은 장인이 되려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련되는 많은 독서, 어떤 데에 내가 관심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역량, 이런 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인문학 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경험과 독서라고 합니다. 노력한다고 누구나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누군가는 더 위대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절대 로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습관. 책은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성공은 책을 읽는 데서 시작된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제가 이런 제목을 하나 뽑아왔습니다. 콩나물은 물이 없어도 자란다. 혹시 과거에 콩나물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키워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항아리에다가 이 콩나물 씨를 올려놓고 물을 부으면은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몇 번씩 물을 주고 나면은 콩나물이 저절로 쑥쑥 자랍니다. 독서가 바로 콩나물 성장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그 책을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 책을 읽는다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다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권 한 권 읽은 책이 나에게 내 삶의 하나의 흔적으로, 경험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이 뇌는 습득하는 역량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많은 경험과 독서를 한다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질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책과 독서가 함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녀와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본 만큼 안다.
사람의 능력과 행동의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험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키우는 역량이 독서입니다. 왼쪽에 내 인생을 바꾼 20살의 여행이라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세계적인 동기부여가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되었을까 궁금하는 차에 바로 한글로 번역된 내 인생을 바꾼 20살의 여행이라는 책을 보고 1960년대 20대 초반에 친구 2명과 사라사막을 6개월 동안 종주를 합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경험이 오늘날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만든 겁니다. 경험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어내는 겁니다. 몸으로 다 겪으면 더 좋은데 몸으로 다 겪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은 것을 독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형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21세기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랭귀지가 필요하다. 어떤 랭귀지? 컴퓨터와 자유자재로 대화할 수 있는 랭귀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는 건 융합형 인간이 맞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적응하고 끊임없이 학습할 수 있는 역량. 그렇다면 현재 우리들은 미래형 인재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산업 구조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빠르게 옮겨가면서 전 세계는 이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20년에 요구되는 교육 목표로 복잡한 문제를 푸는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 사람 관리, 협업 능력 등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교육 시스템의 변화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4차 산업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는 맞춤형, 문제 해결형 교육을 통한 통찰력을 갖춘 창의적인 지식인을, 그래서 통찰력을 갖춘 종합형,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틀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2018년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확대 보급할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교육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답입니다. 다시 말해 지식보다 지혜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삶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은 AI가 우리보다 엄청난 양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해서 소위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까요? 아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퍼스널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퍼스널 컴퓨터가 지금 우리 손 안에 다 들어와 있죠. 이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앞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지식이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식은 우리가 AI를 통해서 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 창의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는 교육 방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의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독서가 길러주는 것입니다. 호기심과 질문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호기심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의 반복이 경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즐겁게 도전하는 성품, 이런 인재가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이런 우리의 자녀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주역이 되거나 다 이끌어가지 인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가 미래 사회를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러한 역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의 필수 요소는 어떤 것일까?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자기 통제력, 손재주, 공감,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사실은 저는 살아보면서 문제 해결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나는 못해야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역량인 겁니다. 한번 해보자. 내 혼자 안 되면은 누구와 같이 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타인의 역량을 함께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이 바로 협업 능력입니다. 협력. 세 번째는 이 누군가와 협업을 할 때에 자기 통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좋을 때는 좋다고 표현하고 제가 인성할 때 말씀드렸죠. 싫으면 이거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얘기해보고 또 쉬었다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 그리고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고 AI가 발전해도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손입니다. 손재주입니다. 작은 거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그저 손으로 컴퓨터 키워드밖에 못한다. 이러면 안 되죠. 이 손재주, 악기도 다룰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내 역량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아까 협업 능력과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입니다. 결국 사회적 관계 능력이라는 것은 공감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비판적 사고력. 옳은 건 옳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내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력, 도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상상은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운다는 것은 이 달걀을 굳이 세워도 되지 않는데 한번 세워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유선전화기에서 무선전화기로 갈 때 선이 없는 곳에서 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될까?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온 거잖아요. 저 우주에는 뭐가 살까? 궁금해서 우주선이 가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과 자기 통제력과 손재주,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이러한 것이 어디서 길러지느냐? 경험과 독서를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문학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언제 길러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때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왜냐? 청소년 시기의 뇌와 신체는 성장하고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저는 똑같은 문장을 외우는데 10분 걸린다면은 우리 아이들은 2분, 3분 한번 보면 다 외워버립니다. 이만큼 아직 성장하고 습득할 수 있는 역량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의 근육을 키워라. 결론은 신체의 근육만큼 생각의 근육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가면은
군대 가면은, 결혼하면은, 사회에 나가면은 인문학적 성품이 절대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면서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 않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다양한 사람들과의 질 좋은 관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이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특히 청소년의 오늘은 부모의 성품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경험하고 함께 독서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성과 인문학적 성품이 길러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이런 인문학적 성품과 훌륭한 인성을 가진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니 세계의 주역이 되리라고, 아니면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는 바로 기초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한 가지 방법, 착한 아들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 좋은 아빠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죠. 남편이나 아내, 상사나 부하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자신을 바꾸는 거야. 어린 왕자의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강의로 우리 학부모님들 뵙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